붕괴의 일련의 과정이 진행 중인 거죠. 사실 이걸 좀 앞당긴 거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가, 가스가가 급등을 해버린 게 사실 좀 앞당겼죠. 연초에 기억을 해보시면 뭐 이미 전에 올해 초에 붕괴가 시작이 됐는데 제일 먼저 이번에 시스템 붕괴가 터진 데는 코인판이 터졌다. 상반기에 다 죽었잖아요. 상반기에 서브프라임 때 미국 금융기관들 문 닫은 것보다 더 많이 닫았는지도 몰라요. 코인판에선. 주식시장은 지금까지는 가격 조정, 그러니까 물을 빼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그러면 시스템 붕괴가 올 거냐 아니냐의 문제잖아요. 지금까지 올린 것만 해도 경기 죽습니다. 이미. 경착륙으로 가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한두 방 더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연준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뒷북이죠 지금. 완전 뒷북이네요. 네. 근데 연준의 뒷북인데 저기서 파월하고 옐런의 조합을 제일 불안하게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저희가 3프로TV에서는 또 새로운 분을 그럼요. 네, 근데 워낙 유명하신 분인데 네. 저희가 좀 늦게 모신 거죠. 근데 제가 예고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1년 좀 전에 2023년도 상황을 예측하시면서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혹은 주식시장 혹은 경제 상황에 대한 예측을 하셨는데 소름 끼칠 정도로 딱 맞아서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보다가 이런 분 모셔야 된다 그래서 모신 분인데 지속가능연구소의 한상원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때 하셨던 말씀이 대략 짧게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거였습니까? 글쎄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원래 책을 쓴 거, 제 책 제목이 좀 공포스럽게 출판사에서 지어놔가지고 네. 트리플 버블이라서. 트리플 버블. 네, 좀 공포스럽게 지어놔가지고 또 그렇게 해달라 해서 또 내용도 그렇게 이제 말을 그렇게 바꾸긴 했는데 정확히 쓴 거는 재작년 말에 10월, 11월에 쓴 책이고요. 이제 이게 편집 뭐 해서 나온 게 작년 1월인가 2월인가 이제 그렇죠. 출간된 책이거든요. 네. 이제 거기 내용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세 가지의 버블이 온다. 첫째가 이제 먼저 공급 사이드에서 버블이 온다. 뭐 공급 사이드. 돈을 풀어 제끼니 유가나 이런 쪽에서 올라가면서 코스트 푸시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당연히 따르는 게 이제 그 수요 견인이 디매드 풀이 따라오잖아요. 요즘 이제 임금 오른다고 뭐 다 난리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요 견인이 따라오고.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 정도 버블이 오게 되면 연준이든 중앙은행이 돈을 빨아들여서 그거를 잡아야 되거든요. 초기 긴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얘기는 좀 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근데 거기에 대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빨아들여야 되는데 재작년 말에 기억을 해보시면 연준의 점도표가 2023년까지 금리 제로였죠. 인상 없는 걸로 찍혔어요. 없든지 아니면 한 번 있든지 네. 아주 소수이견에 한 번 더. 예. 자 그러면 기억들 하시잖아요. 돈 얼마나 쏟아부었는지. 그때 M1, M2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셨잖아요. 돈 이렇게 쏟아부었는데 물가가 어떻게 안 올라요? 당연히 오르죠. 그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그 물가 올라가는 것이 영향이 보통 6달 정도 시작되고 그게 3년 정도 지속되거든요. 효과가. 물론 가면서 약해지죠. 6달에서 한 1년 정도 가면은 제일 효과가 크고 2년, 3년 차 가면서 이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집어넣으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자명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게 그 경제학 이론의 그 화폐 수량설.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화폐 수량설이 예를 들면 사과가 하나 있고 돈이 100원 있는 경제에 돈을 갑자기 200원을 넣어버리면 사과값은 100원에서 200원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화폐 유통 속도 변화 있어서 200원까지 안 갈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그때 돈 퍼본 게 20% 이상 그때 퍼봤나요? 그럼 물가가 20% 이상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네, 실제로 지금 올랐어요. 1년에 헤드라인이 9%씩 올라가는 게 한 두세 번 오르면 20% 오르는 거잖아요. 네. 작년에 한참 올랐죠. 올해 오르죠. 내년 또 오르죠. 그러면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실제로 그렇게 올라요, 물가가. 근데 연준이 23년까지 그 금리를 안 금리를 안 올린다. 통화를 안 빨아들인다. 그러면은 당연히 버블 오고 버블 붕괴가 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 제가 봤던 거는 이제 그게 세 번째 연준의 정책에 그러니까 옐런 파월 조합 때문에 망하게 될 거다라는 게 제일 핵심이었는데 옐런이 원래 이 고압 경제잖아요. 그렇죠.
고학경제라는 거는 뭐 말이 어려서 그렇지 실제로 시장에 돈을 퍼볼 수 있는 데까지 퍼부어서 네. 압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데까지 끌어올려가지고 물가 압력을 올리고 경기를 살린다. 네. 파월은 원래 자기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 같고요. 그때부터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었고 두 사람이 자 그러면 금리를 안 올리고 끝까지 버티다가 터지는 상황이 올 거다 하는 게 이제 그 내용이었죠. 그리고 제가 보는 거는 연준이 마지막에 가서 급하게 금리를 잡아당기는 시기는 자기 말대로 2023년까지 안 한다고 했지만 2023년 되면 안 잡아당길 수 없을 거고 그게 어쩌면 빠르면 2022년 늦으면 2023년이면 올 거다라고 한 게 책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2023년, 2022년 이제 4분기가 이제 열려서 네. 돌이켜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그 버블과 버블 붕괴 조짐이 이제 나타난 건데 지금도 이 붕괴가 그 측면에서의 붕괴가 진행 중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붕괴 1년의 과정이 진행 중인 거죠. 1년의 과정이 진행 중인 거고 사실 이걸 좀 앞당긴 거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가, 가스가가 급등을 해버린 게 사실 좀 앞당겼죠. 연초에 기억을 해보시면 뭐 그거 이미 전에 사실은 붕괴가 시작이 됐는데 올해 초에 붕괴가 시작이 됐는데 제일 먼저 이번에 시스템 붕괴가 터진 데는 코인판이 터졌다. 상반기에 다 죽었잖아요. 네. 상반기에 서브프라임 때 미국 금융기관들 문 닫은 것보다 더 많이 닫았는지도 몰라요. 코인판에선. 코인. 네. 네. 비트코인은 아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한두 개가 문을 닫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쌍문을 닫았죠. 그래서 코인판은 먼저 시스템 붕괴가 왔다. 주식시장은 지금까지는 가격 조정, 그러니까 물을 빼는 과정이다. 바람을 빼는 과정을 왔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시스템 붕괴가 올 거냐 아니냐의 문제잖아요. 그 시스템 붕괴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저는 파월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봤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 2.5%까지 기준금리 올리고 난 다음에 잘하면 이번에 경기 침체 사이클이 한 번 더 오겠지만 그거 지나고 나면 내년부터 잘하면 골디락스를 그 이후엔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금리를 저는 요번에 그 충분하게 이 정도면 금리가 물가를 잡을 정도로 충분하다고 본 게 3.5에서 4% 사이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는 낙관적으로 3.5를 얘기를 했었는데 뭐 대충 레인지로 보잖아요. 그 중에 하단을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4까지는 뭐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5까지 끌어올려 버리면 내년에 경기 죽습니다. 지금 4.7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러죠. 여기 내년 경기 죽어요. 지금까지 올린 것만 해도 경기 죽습니다. 이미 경착륙이에요. 경기는 어쩔 수 없어요. 경착륙으로 가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한두 방 더 때릴 거 아니에요. 이미 3.25를 왔는데 한두 방 더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경착륙은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은 물 건너갔고 그런데 만약에 4.5를 넘어서 5까지 가고 그러면 이제 유럽 쪽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 뭐가 터진다는 거죠? 유럽 쪽에 이제 뭐 영국의 외환위기가 터지든지 그 옛날에 우리 기억해 보시면 94년도에 연준이 1년에 금리를 딱 2%를 올렸거든요. 200bp를. 네. 그리고 태국에서부터 외환위기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흔들흔들하고 가다가 그게 돌고 돌아서 환태평양 지진 때 따라서 러시아니 어디니 전체가 다 모라토리움도 들어가고 우리나라 들어가고 그게 97년까지 간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1년에 200bp를 올리고 그게 시작이 된 건데 태국에서부터 촉발이란 말이에요. 네. 요번에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처음에 25bp하고 50bp를 했으니까 그건 한 방에 75라고 보셔도 무방하고 그러면 75를 지금 4방 맞았나요? 3방? 4방 맞았죠. 3방. 그러니까 앞에 25, 50을 바로 연거푸에 이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75 맞은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75를 4방 맞은 거거든요. 지금 75 4방을 6달 만에 맞았어요. 경제가 어떻게 버텨요? 이것만 해도 못 버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75를 한 방 더 때리고 그다음에 내년 가서 또 올린다? 그러면 지난번에 영국 바로 지난주인가요? 영국 흔들흔들한 게 그때가 미국 2년물이 4.5 정도를 기록했거든요. 4.3 얼마 뭐 이렇게 갔으니까 4.25하고 4.5 사이면 4.3 얼마죠. 거기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4.5에 영국이 이제 흔들흔들 하는데 실제로 기준금리를 그렇게까지 올리고 그거보다 더 위로 간다? 그럼 영국,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이번에
뭐 위기를 갈지 안 갈지는 뭐 정책적 이슈들도 있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터질지 안 터질지는 근데 거의 그 국면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만약에 연준이 제가 말씀드렸지 3.5 정도까지 터미널을 보면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 그 가능성은 없잖아요. 없죠. 네. 이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3.5, 4의 이 레인지를 보고 있었는데 4 정도까지 해서 터미널을 끝내주면 그러면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걸 넘어가서 가기 시작하면 그건 아주 굉장히 힘든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근데 지금 나오는 물가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 4.4% 초반도 지금 어려워 보인다라는 게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내년에 물가 3% 단이나 2% 단 나올 것 같은데요. 물가가 네. 내년에요? 네, 하반기. CPI 헤드라인으로. 그렇게 급락을 하나요? 경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죠. 아니 경기 때문이 아니라 만약에 2%가 2% 찍으면 그건 세계 경기 붕괴고요. 3% 정도를 가면 뭐 나름 그래도 붕괴까지는 안 가는 경착륙 정도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물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3%로 갈 거라고 보신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보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요?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헤드라인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 헤드라인 가지고 보면은 지난 물가가 9.1을 찍었을 때가 그 바로 한 2주 전, 3주 전에 유가가 130을 찍었었잖아요. 네. 140을 찍었던 유가가 이게 전년 동기 때가 70달러, 뭐 80달러, 그렇죠. 60달러 이랬단 말이에요. 네, 70, 80에서 130으로 오면서 이때 헤드라인이 9.1 찍을 때 코아가 한 5%, 5.8인가 5% 단이었어요. 예. 그럼 이 차이가 거의 대부분이 유가에 의한 거고 곡물가에 의한 건데 유가하고 곡물가가 그러면 코아하고 헤드라인 차이를 3.5% 정도 벌려놓은 거잖아요. 예. 그죠? 예. 자, 유가가 이제 내년 돼서 지금 이미 80%대로, 80달러대 내려왔는데 내년에 70, 80으로 그냥 유지하든지 아니면 70까지만 내려가도 원위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그 코아를 갖다가 그거 올린 것만큼 깎아먹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5% 단에서 3%만 깎아도 2%예요. 거기다가 코아도 지금 이제 거의 피크를 지나거든요. 그러면 코아는 떨어지는 속도는 느려요. 안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내년 가면은 점점 코아도 떨어질 거다. 다음에 그 항상 증시에 계신 분들이나 일반인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물가 레벨을 보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물가 상승률만 보고 오거든요. 네. 네. 근데 물가 레벨이 이게 돈을 이렇게 퍼부면은요. 이론상 예를 들면 작년에 물가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우리가 작년까지 먹던 설렁탕이 10,000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다 올라서 12,000원 됐어요. 네. 그럼 물가 상승률 20%잖아요. 근데 12,000원이 한 번 올리고 나면 또 올리나요? 만약에 올리지 않고 그대로 옆으로만 간다면 올해는 상승률이 20%지만 내년에는 상승률이 0%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레벨은 점프를 하거든요. 이럴 때는. 레벨 네. 점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올라가는 과정을 물가 상승률로 보는 건데 이건 물가 레벨의 점프예요. 그리고 내년 가면 자 설렁탕 값이 12,000원 올해 올랐는데 내년에 12,000원 그대로면 물가 상승률 제로잖아요. 네. 근데 코아는 그거보다 떨어질 거거든요. 12,000원보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유가, 곡물가 이런 것들이 그 헤드라인 쪽에 영향은 당장 미치지만 코아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 6달 걸린다고요. 이게 그 철광석이 포항제철 가서 거기서 원가가 된 다음에 그게 다시 그 옆에 냉장강판 만드는 데 가서 냉장강판이 되고 자동차로 가고 그게 자동차로 가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가서 냉장고가 되든지 이 시간이 6달에서 1년 이상 걸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아가 떨어지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내년이 되면 올해보다는 코아 상승률은 떨어진다. 그러면 코아 상승률도 떨어지는 데다가 헤드라인이 올해는 플러스였던 게 내년은 마이너스로 거꾸로 잡아먹어요. 예. 그럼 3%단, 2%단이 나오죠. 복잡하게 볼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간단하게 나오는데 그럼 또 연준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뒷북이죠 지금. 완전 뒷북이네요. 네. 근데 연준의 뒷북인데 제가 그때도 파월하고 옐런의 조합을 제일 불안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변호사분들도 이런 거 들을 테니까 제가 변호사 요구를 하면 안 되긴 한데 전 사실 변호사 출신이 연준 의장 되는 거는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변호사는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왜냐면 그거는 직업 성격이 그렇잖아요. 자기 클라이언트를 대변해야 되잖아요. 대변하기 때문에 변호사잖아요. 자기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제 고객이 클라이언트가 왔어. 내가 왜 트럼프 씨 범죄자야. 그렇다고 법정에 가서 이 사람 범죄자야 이럴 수 있어요. 얘는 범죄자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범죄자가 아니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월은 변호사 출신의 금융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경제학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는 증권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 시장을 갖다가 이 방향으로 난 끌고 간다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저는 일단 의심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더 큰 의심은 사실은 파월은 그때 파월이 될 때 같이 후보로 올라왔던 게 누구냐면은요. 여러분들 그 항상 얘기하는 그 우리 금리 결정하는 정책 교수 이름 뭐죠? 테일러 준칙의 테일러. 네. 테일러가 같은 후보였어요. 예. 테일러 떨어지고 이 사람 됐잖아요. 예. 그때 이 사람이 된 이유가 제가 흘러 들은 거는 트럼프 말을 잘 들으니까. 예. 트럼프 말 잘 듣는데 연준 의장이 대통령 말 잘 들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켜놓은 거고 이 사람이 연임된 것도 옐런님이 이랬잖아요. 자기 말 잘 들을 사람. 남의 말 잘 들을 사람이 어떻게 연준 의장을 하냐고요. 그건 못 하거든요. 자기 기준이 명확해서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게 명확해야 되는데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어떻게 연준 의장을 해요. 그거 항상 망해요. 한국은행장도 항상 그런 사람 망했어요. 그리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성공을 한 게 대표적인 게 이성태 총재. 너무 잘했죠 그때. 이성태 총재 아니었으면 우리 외환위기 들어갔을 거예요 그때. 굉장히 잘했죠. 거기다가 지금 또 한 가지 요즘 지금 걱정되는 거는 지난번 FOMC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데이터 디펜던트는 항상 후행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물가는 1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게 1년 전 거를 되돌리지 못하잖아요. 1년 후 거를 되돌리죠. 근데 데이터는 지금 1년 전 데이터를 보고선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면 뒷북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제일 큰 변수는 연준의 오버런이다. 지금은 그럼 금리를 그렇게 급하게 더 이상 올리면 안 되는 국면에 있는데 올리고 저는 있다는 그러니까 지난번 FOMC 때 저는 사실은 100bp 올리기를 바랬어요. 지난번이요? 네. 75 말고 차라리 100을 올리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하지 말고. 그리고선 이제 지켜보는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100을 올리길 바랬냐면 지난번에 100을 올렸으면 3.5잖아요. 그리고 한 두 번 정도 25 정도 두 번을 4까지 간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 뒤에 한참 뒤에 올리게 되면 그러니까 룸은 남아 있어요. 그래도. 근데 지난번에 100을 딱 올렸으면 전 좋겠다고 오히려 생각을 한 게 시장이 연준을 안 믿잖아요. 예. 시장이 연준 안 따라와요. 사실 지금도 제일 불안한 게 오늘 주식 시장 올랐다고 다들 기분 좋아하실 텐데 저는 오늘 굉장히 불안해요. 유가가 너무 튀었어요. 그러면 지금 계속 연준의 말을 안 들은 데는 바로 원유 가스 시장이거든요. 예. 거긴 틈만 나면 튀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유가가 안 떨어지면 내년에 물가 어떻게 될 텐데. 그러니까 그 원유 시장이 가장 그 통화 정책에 내려는데 민감한 시장 중에 하나인데 근데 연준을 안 믿으니까 툭하면 올라가 버리는 거잖아요. 물론 어떤 그 원유 원자재 보시는 분의 얘기에 의하면 지금 그동안 우리 친환경 바람 때문에 그 유정을 안 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유 공급이 절대적으로 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 많이 내려가면 $70까지 내려가면 더 이상 내려가기 힘들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원유 공급이 부족한 부분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뭐 조금만 완화적인 스탠스로 돌아갈 것 같으면 바로 튀어버리잖아요. 그럼 원유 시장은 연준 별로 안 쳐다본다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시장을 휘어잡지 못했다. 아직도.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이제 별로 소신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제 그 운전자가 이제 연준을 경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신데 기본적으로 그게 제일 큰 리스크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시장 신뢰가 무너져서 이렇게 변동성을 준 거다라는. 작년부터 무너졌잖아요. 작년에 트랜지토리 하고요. 때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시장 신뢰가 무너지면 미국 시장으로도 오지만 사실 제일 취약한 데부터 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제일 취약. 그러니까 유로존이 요즘 이제 부각되는 거고 항상 취약한 데는 남미의 ABC 컨트리는 항상 그거는 취약하고 이제 거기는 거기는 취약해서 상수.
거기는 그렇게 해서 네. 뭐 다 드러나봐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별로 테니까. 없고. 근데 이제 유럽은 좀 다르게 봐야 돼. 유럽은 다르게 봐야죠. 전 유럽은 사실은 이번에 영국하고 이탈리는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다. 네. 연준은 뭐 근데 항상 취약한 경제 외환위기 들어가거나 이렇게 무너지는 경제는요. 네. 어떤 경제가 그렇게 무너지냐면요. 우리 항상 오면은 여러분들 그런 걱정들 하시죠. 이제 물가 스파이럴 일어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간다. 네. 뭐 이런 거 걱정들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외환위기 가고 이런 나라들은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그렇게 안 돼요. 미국도 그렇게 안 되고. 실물 경제가 탄탄한 공급 능력이 탄탄한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잘 안 벌어집니다. 근데 공급 능력이 약해진 데가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영국 공급 능력 그동안 계속 쇠퇴해 왔잖아요. 그걸 한번 들어갔다 왔고 그다음에 이태리도 지난번에 한번 들어갈 뻔 재정위기가 그렇죠. 왔으니까 들어갔다고 봐야죠. 네. 또 왔고. 근데 영국은 지금 뭐 이제 뭐 연금 사태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좀 더 위험하다고 보긴 하던데 그건 뭐 영국은 위험하고 그리고 영국은 특히나 유로존 안에 있질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이태리 같은 나라는 뭐 유로존 안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유로 약세니까 관광객 많이 들어오고 괜찮을 텐데 만약에 경기가 경착륙을 하면 그러면 여행 수요가 급감을 하거든요. 그럼 그 나라들은 힘들어지죠. 제조업이 없고. 제조업이 약하죠. 그러니까 전 이제 그리스에서 오신 분들 이런 얘기하면은 참 저보고 뭐라고 하실 텐데 그리스가 마지막으로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이 자산 투자라는 게 기원전 600년 전 아니에요? 파르테논 신전 세워놓고 난 다음에 한 게 뭐 있어요 거기? 아직까지 그 아테네 신전, 파르테논 신전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이게 저 그래도 폴리폴리라고 시계 공장도 있고 있습니다. 뭐 좀 있긴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도 아직까지 로마 콜로세움으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네. 물론 북부 쪽에 공업지대 이런 게 있긴 한데 북부 공업지대가 옛날만큼 경쟁력이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저희는 경제학자로서는 전 경제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실물 경제를 본 사람이에요. 그러시죠. 네. 현대경제연구소에서 굉장히 오래 30년 넘게 봤는데 30년 넘게 보면서 제가 어디 세계경제 전망 강의하러 다니면 딱 두 나라 두 개 경제조는 저는 설명을 안 해요. 하나가 유럽, 하나가 일본.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존인데 설명을 안 해요. 여기 볼 필요 없다. 혁신도 없고 그다음에 성장을 이끌어가는 힘도 없고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벌어놓은 돈 가지고 소비하는 소비 국가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볼 게 없다. 그런 나라들이 위험한 나라들이거든요. 약간 축으로 옮겨서 중국으로 좀 가볼게요. 네, 그러시죠. 네. 자, 중국이 이제 뭐 코로나에 대해서 강한 정책을 하다가 경제가 안 좋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역방향의 부양책을 먼저 쓰고 있잖아요. 네. 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이제 또 11월에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네, 11월 이벤트 끝나면 저는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쩌면 내년에 양회까지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중국이 지난 한 1, 2년 동안은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한 나라인데 지금도 괴롭게 하고 있고 무역수지 적자가 중국 때문이니까요. 그리고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저런 것도 사실 중국 때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 반도체 소비가 없으니까. 네. 그런데 어쩌면 내년은 2020년 데자비가 될 수도 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른 나라 경제 다 이렇게 추락하는데 중국이 부양책을 쓰면서 경기를 끌어올리는 모습. 그게 팬데믹 직후에 중국이 가장 먼저 돈을 퍼부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때 첫 분기 성장률이 19%가 나왔어요. 예. 그리고 성장률이 뚝뚝뚝 떨어지긴 했지만 그때 중국이 먼저 세계 경제를 끌고 갔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이 뒤따라서 한 6달 정도 시차를 두고 뒤따라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경기가 완전 바닥을 통과하고 있고 어제도 또 무슨 부동산 부양책이 또 나왔더라고요. 뭐 집 사면 뭐 금리 인하 할인해주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약에 내년 들어가서 중국이 세계 경제까지 꺾여서 수출도 안 좋아지면 부양책을 쓰지 않을 수 없고. 네. 다음에 이제 중국은 아직까지 이게 전체주의 또는 국가주의가 굉장히 심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시진핑이 사면임 된다는 건 거의 황제급이란 말이에요. 네. 황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황제로 취임을 하시는 게 올 11월 내년 뭐 양해까지 가면 황제 취임했는데 황제 등극했는데 선물을 내려야 되지 않나요? 그럼 부양책 쓰겠죠. 강한 지금보다 더 강한. 아 지금은 거의 부양책 안 쓰고 있는 거고 그냥 바닥으로 더 가라앉지 않게만 버티는. 왜냐하면 지금 2020년 같은 그런 조치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이 시진핑의 뭐 전 중국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중국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취임 전까지는 사건 사고만 치지 마라. 네, 그렇죠. 네. 진짜 중요한 거니까. 네, 사건 사고만 치지 마라. 그래서 코로나도 저렇게 절대 방역을 하는 거고 경기도 워낙 안 좋은데 경기 부양책을 쓰는 건 여태까지 자기가 공동 부유론을 주장한 거에 배척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살리는 정책은 못 쓰는 거고. 그건 양극화니까. 그렇죠. 다음에 그 헝다 사태 같은 건 벌써 2011년인가부터 시작한 구조조정이잖아요. 그게 잠깐 15년, 16년 잠깐 돌렸다가 다시 또 구조조정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온 게 이제 구조조정 거의 끝난단 말이에요. 이제 막바지에 왔죠, 거기도. 그러면 이거 다 끝나고 나면 그래 인민들의 이 생활 이게 어려움을 갖다가 해소해주기 위해서 특혜를 베푼다 이래가지고 붙지 않을까요? 전 내년에 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정책적인 이슈로 이제 보는 거지 우리 뭐 증권이나 주식, 뭐 경제나 이런 이슈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외부 변수니까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내년에 부양책을 써주면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 완화될 수 있겠다. 네. 중국 그 정도로 보고요. 만약에 시진핑이 뭐 취임하고 난 이후에도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쓴 정책을 계속 고수해 나간다. 뭐 이러면 중국 부동산이 망가지거든요. 지금 더 망가지기 힘들 정도로 망가졌는데 더 망가지게 되면 우리도 타격은 굉장히 심하게 오겠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변수예요. 지금도 저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전쟁이 지금 거의 이제 뭐 연말까지 또 내년 3월까지 가면 이제 1년이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종전에 얘기가 없는 건 아니지만 또 기대만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게 그것도 변수고 핵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요. 네네네. 저도 처음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2주면 끝난다는데 한 표를 걸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손가락 자르게 생겼습니다. 장기화돼 가고 있죠. 그래서 네. 다들 지지난주죠. 유엔에서 군축,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 군축을 굉장히 오랫동안 봐온 전문가하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뭐 새로운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건 무조건 아프간처럼 간다. 장기적으로. 네, 장기화되고 미국이 아프간에서 발 못 뺀 것처럼 러시아도 푸틴도 굉장히 고생할 거다. 기본. 그런 정도 기본으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뭐 요즘 우리나라 K방산 엄청 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전쟁 수요 때문에 뜬다는 거로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 무기가 얼마나 후진 무기인지가 드러났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에서 수출하는 무기는 다 러시아 계열이잖아요. 그쪽은 성능 문제 때문에 수입을 꺼리게 되고 대출. 그 다음에 여태까지는 그쪽 무기가 제일 많이 팔렸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팔렸잖아요. 그리고 무기라고 하는 건 체계가 있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무기 아니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만큼 러시아제 무기를 한 10개 가지고 있는데 하나 추가로 사는 거를 한국 걸 사려면 10개를 다 버리고 11개를 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거 하나 사는 게 싸거든요. 계속 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거를 무시 못 하는데 이번에 그걸 봤기 때문에 아마 한국의 방사는 이게 일시적인 거는 아닐 거다. 굉장히 앞으로 굉장히 성장성 높게 오래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뚫으면서.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전쟁이 장기화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 같은 모습으로 장기화되는 건 더 이상 경제나 증시에는 영향이 없고 대체 수단 다 찾고 있는 거잖아요. 벌써 6달 넘었고 이러면 대체 수단 이제 거의 찾아가기 시작하죠. 좀 있으면 끝나요. 그래서 영향은 없고 다만 한 가지 푸틴이 이제 전술핵을 쏘면 이번에 뭐 배도 옮겼다대요. 주식 다 팔고 비트코인 도망가야죠. 만약에 그 상황 되면 네. 비트코인으로? 네. 금도 아니고요? 금 지고 다닐 수 있어요? 우리 같은 뭐 저 같은 돈 안 많은 사람은 사봐야 금괴 하나 사는 거니까 금괴 하나 사 들고 갈 수 있지만 금괴보다는 비트코인이 낫지 않아요? 들고 다니기? 안 들고 다녀도 되니까. 다 비트코인 도망가야죠. 방법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바는 푸틴이 전술핵을 쓰면 미국이 그러면 개입하겠다고 공언을 해놓은 상태고 그럼 전술핵을 쏴서 미국이 개입하면 이게 잘못하면 3차 대전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하고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면 중국이 대만 칠 수도 있고 또 북한이 우리나라 내려올 수도 있어요. 동북아가 제일 정세가 불안해요. 일촉즉발이에요. 동북아는 부딪히면 터져요. 여기는. 그러면 뭐 전쟁의 공포가 세상을
특히나 동북아시아를 휩쓸 텐데 그럼 주식이 뭔 소용이 있어요? 돈도 필요 없고요. 그때는 무조건 금 아니면 비트코인인데 금은 들고 다니기 무거우니까 들고 다니기 편한 비트코인으로 가시는 게 답이 아닌가 싶어요. 그 비트코인은 만약에 이제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됐을 때 네. 사람들이 결국 이제 신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금이라는 거는 뭐 현물이든 혹은 어디 선물이든 아니면 뭐 보관되어 있는 뭐 ETF든 이건 이제 금에 대한 믿음은 이제 우리가 뭐 인류 시작부터 있었던 거니까 이건 이제 있을 텐데 비트코인류의 그 코인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를 이미 그 보내고 있나? 제가 그 하시는 말씀이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으니까 중간에 질문을 자르고 알아들었으니까요. 네. 자르고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은 이미 자리를 저는 코인은 이제는 자리 잡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초반에는 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었거든요. 초반에는. 근데 작년 정도부터 제가 이제는 코인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이제 코인을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코인이 실체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코인이 세상하고 만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메타버스의 형태로 만나죠. 그러니까 드디어 현실 세계와의 접점을 찾아낸 것 같아요. 그 오랫동안 실험을 해온 끝에. 그래서 이게 현실 세계하고의 이런 접점을 찾아냈다고 하면 이거 돈으로 인정해야죠. 그리고 우리 여기 진행자분들 정도는 이제 뭐 다 같이 저랑 같이 늙어간다 그러면 좀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이게 다 늙어가는 세대지만 네네. 지금 새로 태어나는 애들은 코인부터 보고 시작하지 않겠어요? 지금 한 30대 정도까지는 네. 그걸 다 믿잖아요. 좀 있으면 걔들이 기성세대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메인스트림으로 바뀌는 게 그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세대가 바뀌면서 메인스트림이 바뀌어가는 건데 네. 그들한테는 이게 메인스트림으로 가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요. 시간이 좀 제한이 있어서요. 네.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짧게 해도 돼요. 간단해요. 한 1분 30초 정도만. 네. 이번 부동산 시장이 좀 애매하게 이상하게 길어졌어요. 원래 2008년 서프라임 터질 때 터지고 그다음에 반등했다가 2013년까지 한 번 또 빠졌거든요. 네. 그런데 2014년까지 빠진 건 유럽 재정 위기하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그 억제 정책. 13년까지 왔죠. 13년 이후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부터 경기를 살렸거든요. 서성환 장관 들어오고 뭐 이러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을 살렸단 말이에요. 2016년, 17년에 한 턴이 마무리가 됐었어야 돼요. 2016, 17년에 지방은 한번 꺾였어요. 이미 꺾이고 있었고 수도권도 꺾이는 조짐이 나오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면서 공급 억제 정책이 나와가지고 안 가야 될 게 갔어요. 이렇게 많이 가면 안 됐어요. 조정을 받고 갔어야 되는 건데 조정을 안 받고 와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팬데믹으로 한 번 또 갔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이상하게 이번에 오래 온 거예요. 오래 올랐다. 네. 오래 올랐고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게 어느 정도 많이 올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압구정동 현대 34평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서프라임 전에 16억이 서프라임 전하고 10억이 됐다가 그다음에 한 20억, 22억 이 정도 오면 정상적인 가격 상승폭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30몇 억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만큼 추가로 더 많이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번에 당초에는 저는 내년에 바닥을 찍고 그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옆으로 횡보하다가 한 몇 년 더 있다가 이제 상승 국면으로 들어갈 거로 봤는데 지금 연준이 좀 더 정책을 그러니까 금리 정책을 조금 더 세게 가다 보니까 바닥은 2024년 정도로 한 1년 정도 더 늦어질 것 같다. 그리고 조정폭은 보통 정고점 대비 한 40% 정도 조정받으면 거의 바닥이에요. 자, 그래서 네. 소장님 이렇게 이번에- 하시죠. 이번에 클것 같아요. 부동산은 뭐 이렇게 그냥 네. 그 예를 들면 선언적인 얘기를 할 정도의 주제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워낙 또 민감한 사안이고 하니까 네. 제가 한 번 더 시간을 한 번 더 만들겠습니다. 그때 그거는 뭐- 부동산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좀 나눠. 이제 장 시작이 돼서 네, 그러시죠. 여기까지만 네.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상환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